안녕하세요. 이 나이 정도 살아보니 어느덧 인생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중년 여성이에요. 3대 독자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 모진 시집살이를 마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보여주셨답니다. 그땐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어머님이 미워하셨던 거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어머님은 절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긴커녕 나가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나이였거든요. 남편보다 제가 훨씬 학벌이 딸리게 되니 어머님은 이 탓을 다 저에게 돌렸고 저 때문에 아이가 미움받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쟨 누굴 닮아서 저렇게 밖으로만 다닌다니? 애 아빠 대학 교수씩이나 되고 우리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이냐? 너 닮아서 저러는 거야. 지 엄마 똑 닮아서 밖으로만 나돌고 책상 앞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 어떻게 저리 외탁만 한다니? 에이, 아범한테 들으니 아범도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았다는데요. 그리고 애들이 뭐 그렇죠. 할 때 되면 해요. 뭐가 할 때 되면 한다는 거야? 조기 교육 모르냐? 우리 집안이 돈 없는 집안도 아니고 애 공부 좀 제대로 시켜라. 장손식이나 돼가지고 집안에 먹칠하고 다니면 좋겠어? 내 말 명심해. 우리 장손은 특별해야 할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애비랑 막내는 이 나이 때 얼마나 책상에만 붙어 있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대학 교수에 공무원이나 되지. 네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장손 제대로 키워야 할 거야. 맨날 저렇게 나돌기만 하면 장손이고 뭐고 없는 줄 알아. 내 말 알아들었냐? 상대적으로 아들들이 대학 교수에 공무원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터라 어머님이 손자한테 거는 기대는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디 자식이 내 뜻대로 되나요? 제 아들은 공부보다는 몸 쓰는 일을 더 좋아했고 항상 축구에 야구에 늘 친구들과 밖에서 뛰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이었답니다. 전 그런 아들의 모습이 천진난만하고 아이스러운 모습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조차 보기 싫어하셨죠. 어떻게 지혜미만 쏙 닮았냐? 정이 안 가. 장손이라고 기대를 엄청 했더니만 우리 집안 피가 하나도 없잖아. 매사 저렇게 나가 놀기를 좋아하고 툭 하면 다쳐서 들어오고 에휴, 너 아들 하나만 더 낳아라. 쟤는 싹이 글렀어. 어머님, 왜 자꾸 도연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앞으로가 무궁무진하다고요. 말씀 삼가주세요. 저 때부터 싹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 모르냐? 난 최소 연고대다. 우리 손자 거기 못 가면 난 손자로 인정 못한다고. 그냥 둘째 낳아. 쟤한테 기대하긴 글렀어. 왜 조기 교육이 있는데? 싹이 있어야 그것도 시키는 거지. 너 내 말 명심해.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한테도 그렇게 출신 대학 가지고 시집살이 시켰으면 그만이지. 제 자식한테까지 그러다니. 어머님, 전 다른 거 다 참아도 제 자식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엄마 아빠 유전자를 잘 봐야 돼. 널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으니 저 모양 저 꼴 아니니?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네가 이 집에 좀 살았다고 내가 우스운 모양인데 나 안 죽었어. 시어머니는 늘 제 머리 탓을 하며 아들이 똑 닮았다고 막말을 하였어요.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가 나는 때가 많았답니다.
아들은 어디서나 당당함 그 자체였지만 할머니가 대놓고 핀잔을 주고 미워하니 할머니 앞에만 서면 늘 주눅든 모습을 보여주곤 하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못난 엄마를 만나 이렇게 된 것만 같아 안 좋더라고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또 축구공 차고 와도 돼요? 할머니가 너무 싫어하니까 안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내일 다른 학교랑 축구 시합하기로 해서 또 내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가도 돼요? 할머니는 절대 가지 못하게 해서. 가야지. 친구들이랑 약속한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학교도 안 가는 날인데. 대신 다치고 들어오지 말고 시간 잘 지켜서 와. 그럼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까? 할머니 알면 또 엄마한테 화내잖아. 나 나가서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그래, 할머니한텐 비밀. 대신 시간 철저히 지켜서 들어와야 돼. 다치면 안 되고. 엄마가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들은 벌써부터 눈치라는 것이 생겨 할머니 눈치를 참 많이 보는 아이였는데 마음이 안 좋았답니다. 그러던 중 홍기같이 한 시동생이 결혼을 하였고 동서는 서방님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에서 같이 일하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인상이 좋아 잘 지내면 좋겠다 싶던 찰나였지만 동서도 말하는 것을 보니 시어머니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 같아 보였죠. 그래도 우리 아들도 공무원, 며느리도 공무원이니 내가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라도 급이 맞아야 한다니까. 너희 부모님도 교직 생활 하셨다고 하니 내가 안심이 된다. 네가 보통 머리를 물려받은 게 아닐 거 아니니? 유전자 무시 못하거든. 이 말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은 알고 있지? 어머, 형님한테 아들 하나 있잖아요. 이미 형님이 대를 이은 건 아닌가요? 어머님도 요즘엔 딸이 대세래요. 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사이좋게 낳고 싶은걸요? 그래도 장녀가 살림 미천이라니까 이왕이면 딸 먼저 낳고 싶은데. 에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난 인정 못한다. 저런 머리에 똥만 들은 애가 어디 내 손자겠어? 난 우리 손자라고 하면 진득하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 잘하는 그런 애가 내 손자라고 생각해. 쟤는 너무 외탁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이런 집에 대를 잇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똑똑한 너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하긴 외탁만 해도 어머님이 서운하시긴 하겠어요. 그럼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아들 손주 안겨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네가 아들만 낳고 떡 부러지게 키워준다면 이 재산이 다 누구 거겠니? 첫째네는 글렀어. 정말요? 저야 그럼 감사하죠.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게 키워볼 테니 저한테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재산 얘기를 운운하며 동서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노인네 참 지독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저 재산 안 받아도 좋으니 우리 아들 그저 당당하게 행복하게 키우자 싶어 분가를 선언했고 처음엔 분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드디어 동서가 아들 손주를 안겨주자 대번에 저희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하셨어요. 남편 또한 어머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히 했지만 평생 어머님 뜻에 거역한 적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저 저보고 참으라고만 했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자 더더욱 독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알아서 살아 이제.
그래도 장손이라고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나가고 싶다면 나가야지. 그리고 애 운동시키고 이런 거 내 돈으로 할 생각 어림없어. 공부도 못하면서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돈만 잡아먹게 할 수 있니? 어머님, 말씀 좀 삼가세요. 도연이도 같은 손자인데 어떻게 맨날 머리에 똥만 찼다고 하세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죠. 두고 보세요. 우리 도연이 아마 큰 인물 될 겁니다. 어머니 공부가 다가 아니고 요즘 세상에 내 잠기를 살려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공부하세요. 그러지 좀 마세요. 도연이도 어머님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애한테 자꾸 그러세요. 눈치 좀 봐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눈치 보는 애냐?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도연이가 서울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내 눈에 들 생각 마. 동생보다도 못하지. 도연이 그 나이 때 죄다 밖에서만 놀 때 우리 석현이 봐라. 수학경 시대애니 뭐니 거의 영재 수준이잖니. 계속해서 학교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저흰 그렇게 아이를 위해 분가를 했고 오히려 분가를 하니 어머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서 참 좋았답니다. 그리고 동서의 아들은 시어머니 바람대로 뭐든 척척 해내는 척척 박사였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든 잘하는 손자였어요. 그런 손자를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제 아들과 차별하며 대하더라고요. 네가 장남이었어야 했는데 아유 어쩌다 장소는 저런 게 나오고 우리 차남이 이렇게 똑부러지고 똑똑하냐? 도연이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 우리 차남은 아주 벌써부터 박사급이다. 얘 둘째야, 네가 진짜 고생했어. 애들이 엄마 닮는다더니 그 말이 딱인가 봐. 도연이 엄마 봐라. 뭐 볼 거 없으니 애도 똑같이 태어났는데 네 아들은 아주 대단한 것 좀 봐. 그러게요. 저도 애 낳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애들이 엄마 유전자를 많이 닮긴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아들을 보면. 동서, 말이 심하다. 내 머리가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어머님 오히려 좋으시겠네요. 도연이는 눈에 차지도 않으시니 석현이 싸고 두시면 되겠어요. 저희도 맨날 어머님의 성화에 힘들었는데 이제 어머님한테 그런 차별 그만 듣고 싶네요. 저런 대바라진 것 같으니 네 아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엄마가 돼가지고 마음도 더 그렇고 그래야지 어쩜 그렇게 속이 옹졸하냐? 그러니까 도연이 머리가 거기까지인 거야. 우리 석현이 좀 봐라. 지금 바둑대에 나가서 1등하고 학교에서 난리야.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동선의 아들과 제 아들이었지만 늘 비교 대상이 되곤 하였어요. 엄마로서 내 아들이 차별받는 그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속상했답니다. 그래도 아들에겐 내색 한 번 없이 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었어요. 엄마, 나 대학교 안 갈래요. 어차피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굳이 대학교 학비를 낭비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어? 평생 한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엄마는 네가 평범한 걸 다 해봤으면 해서 그래. 나중에 후회되면 그때 가져 뭐. 지금은 돈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 뜻을 지지해 주세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아빠는 네가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평생 할머니 성화에 아빠는 늘 할머니가 원하는 것만 해서 지금 후회가 더 많단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도 아까운 인생이니.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며 저에게 오히려 아들을 지원해주라고 했어요. 저 역시 고리타분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나니 부모 모두 지지해 주는 걸 더욱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아들이 대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손자가 아니라며 오히려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사다를 내는구나. 어찌 키웠으면 저렇게 제멋대로 막무가내야? 내 손자 중에 대학교 안 밟은 손자는 없다. 그 말 뜻은 더 이상 손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연고대를 못 가더라도 지방대라도 가야 할 거 아니야? 머리가 딸리면 아무 데라도 가야지. 고졸이 말이 돼? 애미 네가 말해봐라. 너희끼리 나가 살라고 했더니 이러려고 나가 산 거야? 어머님, 요즘 대학 나와도 다 똑같이 살아요. 그냥 도연이 하고 싶은 거 하게 두자고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니? 그럼 고등학교 나오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하니? 애초에 너랑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 너 같은 무식한 엄마를 두니 아들 녀석도 저 모양으로 나온 거잖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깨졌어. 아유, 내가 오래 살고 별거를 다 본다. 교수하고 공무원 하면 뭐 다른 삶을 살 것 같아요? 똑같이 남들 눈치 보고 남의 돈 먹고 사는 거예요. 저 하나 엄마 마음대로 하셨으면 됐잖아요. 왜 제 아들 삶까지 엄마가 간섭하려 하세요? 전 제 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응원해 줄 겁니다. 내 말대로 해서 나쁜 거 있었니? 기껏 대학 교수 만들어 놨더니만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지? 그래, 어디 너네 마음대로 해. 처음으로 남편이 어머님께 대들었고 어머님은 충격이었는지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 눈밖에 완전히 찍혔지만 저희만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기에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엔 동서아들이 완전 수재의 영재라며 시어머니가 그 손주를 바라보는 낙으로 산다고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손자 하나가 어머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니 됐다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고 드디어 청약 만기가 되어 전세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신축 아파트에 그것도 이 나이에 매매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더라고요. 수고했어. 당신 힘으로 알뜰살뜰 모아서 이렇게 집까지 장만하다니. 대출은 껴있지만 그래도 대단해. 고마워. 이제 우리 아들도 결혼할 때가 됐는데 어디 민폐 키질 수 있어? 자기 정년까지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고 우리도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지. 어머님이 애초에 우리한테 뭐 주실 거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 그래도 행복해. 도연이 저렇게 앞가림 잘하고 살고 우리도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게 아니니까 기쁠 따름이야. 우리 더 행복해지자고. 드디어 이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원래 시어머니 성격에 먼저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집에 들르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특별한 날이 아닐 때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엔 동서와 오랜만에 보는 조카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조카 자랑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소식 들었니? 우리 석현이가 이번에 로스쿨 졸업하고 로펌에 합격했잖아. 얘가 뭐 하나 할 줄 알았다니까. 자그마치 우리 집에서 변호사가 나온 거라고. 얘 엄마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댔는지 이래서 엄마 머리 무시 못한다는 거다. 아, 그래요? 축하해 동서. 석현이도 축하한다. 그 힘든 고시 공부 마치고 변호사가 됐구나. 장하다. 어려서부터 영지더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이번에 새로 집 하나 했다며? 뭐 청약인가 뭔가 당첨됐다고 둘째가 그러더구나. 맞는 말이니? 네, 저희도 드디어 전세 탈출했어요. 도연이 장가 간다고 하면 그래도 부모가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잘 됐죠. 도연이가 뭐 얼마나 잘난 여자 데리고 온다고 그런 걸 신경을 써? 거두절미하고 너 그 청약 당첨된 집 좀 줘야겠다. 석현이가 그래도 집 하나는 번듯하게 가지고 있어야 또 비슷한 여자를 만나지. 네가 이번에 큰엄마 노릇 좀 해라. 네? 지금 저한테 말씀 다 하셨어요? 어머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왜 저희가 저희 집을 석현이를 주겠어요? 왜라니? 장씨 집안 이렇게 세웠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설마 네 아들 주려고 그랬니? 우리 석현이한테 몰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좋은 여자를 또 데리고 오고. 네 아들이 공부라도 잘했으면 얼마나 좋아? 머리가 똥덩어리인 네 고졸아들 탓해. 애초에 눈밖에 왜 났겠어? 밖으로만 도니까 눈밖에 난 거잖니. 그러니까 석현이한테 그 집 양도해.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왜 제 집을 내놓으래요? 석현이 공부시키느라 재산 다 거둘러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어디서 말을 막 해? 내가 처제한테 전화해서 그 집 내놓으라고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석현이 집 한 채 해줘야지. 동서아들이 최고 로펌에 합격했다며 내 생애 최초 청약집을 내놓으란 시어머니였고 제 아들 녀석의 머리가 똥덩어리 머리라며 당장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였어요.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찰나 다급하게 조카에게 관련 전화 한 통이 있었고 그 전화를 받고 난 뒤 로펌에 합격한 조카가 다리를 덜덜 떨며 입 열자 시모가 바닥을 기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놈아, 제발 형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진짜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놈아가 도와주세요. 사실 제가 친구들의 권유로 진짜 딱 한 번 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하필 걸려가지고 형한테 부탁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어머, 너 제정신이니? 변호사가 된 마당에 지금 뭘 해? 그리고 네 형이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니, 이게 다 사실이냐? 아이고, 석현아, 왜 그랬어, 왜? 도연이한테 얘기해서 우리 애 좀 어떻게 해봐라, 응? 우리 둘째 손자 잘못되는 꼴은 나 못 본다. 나한테 네가 어떤 손자인데. 예, 어미야, 네가 얼른 도연이한테 전화 좀 넣어봐. 어머님, 전 도연이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꼴 못 봐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건 아니죠. 그리고 석현이 네 잘못 뉘우쳐. 형님, 석현이가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흔들린 건데 왜 석현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도연이랑 만나게 좀 해주세요. 사실 제 아들은 20살에 바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되었고 모든 특출난 운동신경을 발판으로 진급이 빨랐어요. 그리하여 형사과로 전출이 되어 근무를 했었는데 하필 약 밀수 밀매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 그걸 알고 조카가 바로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제발 아들한테 말을 잘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똥덩어리라고 방금 전에 말하던 시어머니가 표정이 상기되어 부탁을 하는 것을 보니 살짝 우스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도연이가 우리 집 장손 아니냐. 그러니까 석현이 좀 어떻게 해줘라. 경찰에 출두하라는데 얘가 변호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휘말릴 수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도연이한테 잘 말해서 어떻게 빼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 아들 똥덩어리라고 방금 전까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잘 말을 해달라니.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게다가 약이라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석현이 너 크게 실수한 거야. 그냥 쟤 달기 받고 다신 그러지 마라. 형님, 지금 석현이가 어떤 애인데 벌을 받으라는 건가요? 우리 집안의 자랑에다가 변호사라고요. 형님 아들이 너무 평범해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석현이가 어디 그런 데 가서 조사받을 애인가요? 저 어떻게 해서든지 석현이 구해낼 거예요. 진짜 삐뚤어진 모정이다. 변호사 아들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미안한데 난 우리 아들처럼 본인 앞길 탄탄대로 헤쳐나가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 알면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사는 우리 아들이 훨씬 좋거든. 그리고 어머님 툭하면 재산 가지고 압박하시더니 저보고 집 내놓으라는 거 보면 뭐 재산을 다 탕진하셨나 봐요. 됐고 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서, 말은 바로 해야지. 어차피 이런 집안 장손이 되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도연이가 장손이긴 하잖아. 우리 어머님한테 한 푼도 안 받고 그동안 모든 돈 동선에 지원해줬으니 그 돈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 신경 안 쓸 테니. 전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묘한 마음이 들면서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듣기론 다행히 아들이 직접적으로 조카를 연행한 건 아니지만 바로 옆 부서에서 조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했고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변호사 자격이 있던 터라 아마 이 부분은 큰 사건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어머니는 저희를 닥달했어요. 어떻게든 귀한 손자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계속해서 제 아들을 닥달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 정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연이 네가 형으로서 석현이 어떻게 좀 해봐라. 우리 손자가 지금 저런 꼴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힘을 써서라도 석현이 좀 풀어줘. 한 번 실수했다고 하자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어? 형으로서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 안쓰럽지도 않아? 나 우리 석현이 잘못되면 못 산다. 할머니, 이건 중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인데 어떻게 힘을 써서 동생을 빼주나요? 그래도 초범이니까 그리 세진 않을 거예요. 그래야 석현이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너 지금 우리 석현이 보고 뭐 꼬리표라도 달고 살라는 거야? 고졸 출신 경찰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 손자를 겁박해? 어허라, 이제 보니 너 석현이한테 질투심이 있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때다 싶지? 요망한 나쁜 것이야 네가. 지엄마 쏙 빼닮아서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 것들. 석현이 잘못되면 니들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석현이 잘못을 왜 도연이 탓을 하나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희도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그리고 엄마 닮았다고요? 고맙네요. 저런 귀하고 숭고한 우리 아들을 저 닮았다고 칭찬해줘서 과한 극찬을 받은 것 같아 기쁘네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들에게 또다시 막말을 퍼부었고 아들과 저는 역시나 시어머니를 보며 절레절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범이라 경미하게 지나갈 줄 알았던 조카는 알고 보니 몇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약을 일삼았다고 했고 증인들이 수차례 나온 상태였답니다.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해갈 수 없게 되자
조카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부정하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모든 걸 털어 만든 둘째 손자이니 아무래도 이 점을 납득하는 게 시어머니에겐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이긴 하였어요. 동서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답니다. 세상에나, 한 번이 아니었다니.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며 키운 손자가 약쟁이였네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제 아들 그렇게 고졸이라고 똥덩어리니 뭐니 하시더니 모든 걸 다 바친 둘째 손자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절레절레네요. 우리 석현이가 어떡해. 아니 내 손자가 그럴 리가 없지. 이건 누명이나 다름없어. 내가 명명백백 다 밝혀낼 거다. 그럼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요? 어머님, 우리 석현이 위해 어떻게든 해봐요. 정신들 차리세요. 차라리 죄를 고백하고 비는 게 형량이 낮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랑 동서 정신 차리시라고요. 우리 석현이가 왜 정신을 차려? 우리 석현이는 순진해서 나쁜 친구들 꼬임에 넘어간 게 틀림없어. 그런 거라고. 정신승리 장난 아니네요. 참 그게 석현이를 위한 게 아닐 텐데. 어떻게 동서랑 어머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세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끝끝내 부정을 하였고 결국 조카는 초범이었지만 계속해서 약을 구매한 점과 알고 보니 다른 친구들에게 약을 팔았던 점까지 걸려서 5년 이하의 법정 구속 명령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했고 결국 그렇게 수재 소리를 듣던 조카는 한순간에 약 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형량을 다 마치고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재범을 일삼았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고 압박한 할머니와 엄마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어찌 보면 비뚤어진 사랑으로 아이를 망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뭐만 하면 잘해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사자 직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나 스트레스 받게 했잖아. 내가 약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었겠냐고. 다 엄마랑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 시험 문제 하나만 틀리면 할머니 그 노발대발하면서 엄마한테 돈 안 준다고 압박하는 그 꼴. 내가 얼마나 보기 힘들었는 줄 알아? 날 이렇게 망친 거야, 당신들이. 아니, 네가 어떻게 날 원망해? 내가 너한테 서포트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랑 네 엄마 때문이라고? 당연하죠. 시험 문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사람 취급 안 한 거 당신 아니었어? 난 어렸을 때부터 그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언제 벗어나나 했다고. 그런데 약을 하니까 다 잊혀졌던 거야. 그래서 했던 거고, 내 인생 다 망쳤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공부시켰더니 뭐? 인생을 망쳐? 네 형 좀 봐라. 아무 지원도 없이 혼자서 경찰까지 되고 그렇게 승승장구 진급까지 해가지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안 보여?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약을 해? 형은 스트레스가 없었겠죠. 할머니가 압박하는 스트레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나 없다고 생각해요. 조카는 동서와 시어머니의 원망을 계속하였다고 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 또한 어이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이 얘기를 다 듣고 정말 사람 하나 망쳐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구나 싶은 것이 조금 무서워졌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에게 이제야 장손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상처를 단단히 받은 아들과 저였기에
와닿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손자를 찾아 할머니 신용을 하면 뭐라나 싶은 거죠. 역시 장손은 장손이다. 네가 대학은 안 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형답게 모범을 보이니까 내가 다 기쁜 거 있지? 그동안 섭섭한 거 다 잊고 이제 이 할미가 널 많이 아껴주고 응원해 줄 테니 우리 왕래도 자주 하고 살자, 내 장손. 이제 와서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땐 그렇게 머리 나쁘다고 미워하더니만 이제 와서 끔찍이 아끼던 둘째 손자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니까 제가 아쉬워요? 그냥 할머니 하던 대로 하세요. 전 어차피 할머니 손자가 아니니 저도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할게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니? 네가 내 장손이 아니면 내 장손이 누구라는 거야? 그 약쟁이 손자는 필요가 없어. 이제 너같이 든든하고 멋진 경찰 손자가 옆에 있으면 된단 말이야. 내가 장손 보는 낙에 살아야지. 이 나이에 어쩌면 되겠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눈에 차지도 않다고 하더니만 약쟁이 손자 보니 우리 아들이 훨씬 나아 보이나요? 어머님 그런 편파적인 발언에 넌덜머리가 나네요. 치가 떨리고요. 진짜 어머님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돈 다 갖다 바쳐서 변호사 만들어줬더니만 내 원망이나 하고 있는 놈 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자. 아니요. 전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아빠의 어머니시니 장례식엔 방문할게요. 그전엔 보지 않았음 하고요. 예,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어. 사람을 잘못 본 거지. 너같이 멋진 손자를 두고 내가 너무 심했던 거 인정해. 인정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수도 없이 던진 돌에 제 아들과 전 상처투성이가 되었거든요. 이제 연락 안 하셨으면 해요. 그 발언을 마지막으로 전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진짜 끊었어야 했지만 그래도 부모이니 참자 했던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남편 또한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어머님께 정이 하나도 없던 터라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차별과 무시 속에 자랐지만 정말 훌륭히 성장하여 지금 또다시 진급을 앞두고 있고 올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본인과 같이 정말 올곧고 바른 성품을 가진 여성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무시와 차별 속에 힘들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본인의 신념을 꺾지 않고 커준 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희가 손절함에 따라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지만 저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해서인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잘 살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우리 아들 앞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 글을 쓰니 그래도 지나온 과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를 발판 삼아 전 멋진 할머니가 돼보려고 다짐한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봄날 꽃향기를 마음껏 맡으시며 힐링하시길 바라고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시모가 찾아왔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이었는데 이미 예전에 끝난 일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시모의 청을 거절했어요. 겉으론 눈물을 보이고 용서를 구했지만 시모를 거절하자 역시나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트집을 잡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의 잔소리를 오랜 시간 듣다 보니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지게 되었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웬만해선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언성을 높이는 제가 잘못했다며 시모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는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잠깐도 쉬는 꼴을 못 보고 쉬지 않고 일을 시키던 시모 행동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무조건 시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었고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준 게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분노했어요. 남편 아래로 신우가 둘이나 있는데 저만 일을 시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얘기했던 건데 시모와 신우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 부부가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을 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 2손 2발 전부 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상상도 하기 싫었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먹겠다고 상당히 많은 식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신우들이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식재료에 손을 댔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안 좋은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듣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라. 아무리 가족들이 싸웠다 해도 연락 끊고 지내는 게 맞는 거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다시 얼굴 보고 하는 거지. 정말 평생 연락 끊고 지내려 했던 거야? 너희들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 얼굴 붉히고 밥이나 먹자. 새언니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시끌벅적하고 좋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오지도 않으니까 엄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엄마랑 내가 음식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원래 새언니가 하던 일을 우리가 하려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장남인 오빠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무작정 연애를 끊고 지낸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오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그 난리 치고 나간 뒤로 엄마가 오열을 했다고. 힘들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고 엄청 슬퍼했어. 오빠가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나 그날 이후 너무 서운해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어. 새언니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가족은 평생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고. 무조건 새언니 편만 들지 말고 엄마 좀 챙겨. 나도 결혼했고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 그런데 이건 사람하기 나름 아냐? 나는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새언니는 왜 우리보다 먼저 시집생활을 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가 봤을 때 새언니는
부침성이 별로 없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야. 표정에 변화도 없고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지 엄마한테 은근 짜증내잖아. 상대방이 못 느낄 것 같아도 얼굴 표정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투에서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표정 관리는 기본 아닌가? 세연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빠랑 분열이 생기고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까봐 엄마랑 상의해서 직접 찾아온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오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한테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거든. 나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 너부터 똑바로 행동해. 이 사람은 내 안 사람이자 너희들의 새언니인데 태도가 그게 뭐야?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여? 엄마가 본이 되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동생들이 그걸 배우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락 끊고 지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행동부터가 잘못됐는데 좋은 말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오면 어쩌자는 건데요? 이 사람 혼자 음식 만들라고요?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고 지금 기분 상태로는 같이 얼굴 맞대고 음식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재료 다시 챙겨서 집에 가서 해 드세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미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 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아버지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제대로 말 한 번 못해서 엄마한테 잡혀 사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엄마랑 동생들이 이 사람 대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날은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나오더니 주방에 널브러져 있는 식재료를 전부 다 봉투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내던진 다음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고 남편은 시모와 신우들과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도 시부는 멀찍이 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저희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움이 격해지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남편과 시댁 식구들 틈에 껴서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뒤로 넘어질 뻔했던 거 겨우 중심을 잡아 넘어지지 않고 버티던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격한 몸싸움에 밀쳐져 눈앞에 있던 테이블에 앞면을 쾅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려 비명을 지르며 뒹굴고 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눈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이 경악을 하면서 급하게 저를 엎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라 남편한테 갑자기 어딜 가냐고 물어본 순간 제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남편은 병원에 가는 동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서 무서움은 극에 달했고 그렇게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어떤 상태인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테이블에 미간 쪽을 부딪혀서 금이 갔는데 안압이 차올라 눈에 혈관이 터져 시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짜증이 났어요. 시댁 식구들만 오지 않았어도 제 눈이 다칠 일도 없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었어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약을 넣고 안대를 쓴 상태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내 엄마가 맞긴 한 거야? 이 사람 하마터면 실명할 수도 있었다고.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그래? 오빠가 강제로 우리를 밖으로 내치려고 하니까 나가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엄마는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온 것뿐이지 싸울 생각도 없었어. 싫은 소리 그거 조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혼자 흥분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래. 나는 싸울 마음 조금도 없었다. 하도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핑곗거리 하나 만들어서 풀어나가려고 식재료를 가지고 온 것뿐이었어. 음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생각이었다고. 네가 흥분만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야고 같이 저녁 먹고 있었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성질이 그 모양이야? 제발 그만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기분으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희가 연락할 때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1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매일 불만을 표했나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제가 가정부도 아닌데 종 부리는 것처럼 당연시 생각해서 저를 막 부리니까 그게 힘들어서 서운한 감정에 대해 얘기 좀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세요. 어차피 서로 얼굴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때 되면 음식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알았다. 나가면 되잖아. 나는 뭐 네가 좋아서 찾아온 줄 아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불만 품고 대드는데 화가 안 나겠어? 일단 오늘은 돌아갈 테니 나중에 다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그래도 가족인데 영 끊고 사는 건 안 되는 거야. 원래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다. 새언니가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그냥 했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죠.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평소대로 하면 되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요? 오빠도 이제 그만 정신 차려. 가족들과 등 돌리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만 잘못했다는 시댁 식구들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당장 눈이 안 보이고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더는 상대하지 않으려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안을 정리했고 저는 누워만 있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앞이 보이지 않아 우울증까지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시댁 식구들도 또다시 마찰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는지 제가 몸이 회복되는 동안에는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괜히 또 안 받으면 전과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냥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너는 시애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던?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 알고 있지? 곧 설 명절이잖아.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그만큼 시력도 많이 좋아졌을 텐데 얼굴 한번 봐야지. 눈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좀 해볼 겸 이번 명절에
잠깐 들리도록 해라. 눈이 안 좋은 너한테 내가 설마 음식 만들라고 시키겠니? 이번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야 내 아들 얼굴도 볼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길 원하는 건 아니지? 시모는 은근히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설 명절에 자기 아들 얼굴을 꼭 봐야겠다면서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도 아들과의 관계까지 안 좋게 만들 순 없다면서 명절날 오지 않는다면 저번에처럼 저희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사고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시모는 그때의 상황을 무기삼아 제가 움직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음식 만드는 걸 안 시킨다고 했지만 며느리 생활 10년이라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고 몸이 불편해도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일을 시킬 게 분명했어요. 연락 끊기 전까지는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결국 이 일로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결과 저희 부부는 일단 설 당일 시댁에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몇 달 전에 제가 눈을 다쳤을 때처럼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시모의 행동이 너무 돌발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이사만 하면 얼굴 볼 일도 없으니 그때까지만 참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설 명절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몇 달 만에 보게 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얼굴에 심술이 가득했고 제 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남편은 눈이 아직 회복이 덜 돼서 앞이 잘 안 보인다며 저한테 조금의 일도 시키지 않게 했어요. 시모는 남편이 저를 챙기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았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긴 했는데 가족들 모두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시댁 식구들의 불만이 또다시 시작됐어요. 남편이 저를 옆에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막내 신우가 저를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새언니는 우리 오빠 만나서 좋겠어요. 별로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이 보면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 오빠는 그만 좀 해. 새언니가 손이 없어? 눈도 거의 회복했다며. 내가 봤을 땐 멀쩡히 보이는구만. 오빠가 이렇게 감싸고 노니까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더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 또 시작이냐? 너는 잘못 없어. 내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는 거야? 나 오늘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또다시 싸움 걸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거야. 마누라 챙겨주는 건 집에서 해야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자중해주면 좋겠다. 몇 달 동안 눈 때문에 일도 못하고 집에서만 박혀 있었을 텐데 밥벌레처럼 집에 밥만 축내고 있었겠네. 내 아들은 힘들게 일만 하고 너는 입만 벌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안 봐도 눈에 훤하구만. 이런 꼴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돼? 우리 김서방이랑 권서방 봐라. 나한테 얼마나 잘해? 때 되면 알아서 용돈까지 챙겨주고 여행까지 보내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집안일 좀 했다고 불만만 늘어놓고 싸움이나 조장하고 있으니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우리 남편이야 원래 잘했잖아.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다니까.
오빠는 이 사람 좀 보고 배워야 돼.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둘째 신우의 버릇없는 말에 남편은 기분이 이상했는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가려 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남편한테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해질 것 같은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던 그때 시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으라면서 일도 안 하고 집에서만 놀고 먹고 있는 제가 무슨 밥이냐고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시모가 어른이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밥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몸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밥숟가락을 쳐다보던 저는 더 이상 인간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떨어져 있던 숟가락을 들어 시모에게 다시 되돌려 던지려던 그때 10인용 교자상 밑에 기아말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두 눈은 의심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라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여져 있던 다리가 풀리길래 제가 고개를 들어 올리자 당황한 눈빛으로 둘째 신우의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자 막내 신우가 저를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꼴 잘 돌아간다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 속 사진을 교자상 위로 올렸어요. 시모는 제가 올려놓은 핸드폰을 주워들어 사진을 확인하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둘째 신우는 아무 생각 없이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했는데 시모와 마찬가지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둘째 신우의 남편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태어난 척 연기를 하던 둘째 신우 남편은 둘째 신우의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잠깐 놀라는 듯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둘째 신우는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장면이 어떻게 스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야, 네가 말해봐. 왜 내 남편 다리 사이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야. 이리 줘봐봐. 어머, 이거 당신 아니었어? 나는 당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수를 했네. 형부는 미리 말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게?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살짝 피하려 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한 것 같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지금 이걸 보고도 거짓말이 나와? 나는 무슨 뱀이 다리 튼 줄 알았네. 당신 한쪽 다리도 내 동생 다리 위로 올라가 있었잖아. 언제부터야? 너희들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너희 둘이 눈 맞았던 거야? 왜 대답을 못해? 야, 네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 얘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맞지? 이 사진 확실하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어? 언니는 날 못 믿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새언니는 왜 쓸데없는 사진을 찍어요? 내가 봤다. 너희들이 바람 피우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길래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가 봤는데 너희들 거기로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 그 장면이 너무 충격받아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오더라. 자, 이거 봐봐. 내가 혹시 몰라 그때 찍어둔 사진이다.
나는 그때부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너희들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었다고. 왜 그랬어? 서로 읽은 가정에 충실해야지. 왜 둘이 눈 맞아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동안 말이 없던 시부가 갑자기 말문이 터지더니 더 큰 충격적인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진 시부가 신경 쓰이긴 했었는데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어서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았어요. 시부의 한마디에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는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사건이 시부가 내민 결정적인 증거로 둘째 신우의 남편과 막내 신우가 서로 눈이 맞았다는 걸 결국 인정하게 되었네요.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어요. 막내 신우의 한마디에 시모의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막내 신우가 둘째 신우 남편과 골프를 치러 갔다가 그곳에서 시모를 보게 되었고 둘의 사이가 들키게 될까봐 골프장에서 도망치려던 도중에 시모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갑자기 핸드폰 속 사진을 불쑥 내밀었어요. 시모는 막내 신우의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곤 온몸이 경직되었고 막내 신우는 추가적인 사진을 더 보여줬는데 저희 부부는 그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과감한 스킨십은 기본에 입까지 맞추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시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순식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이후 집안엔 피바람이 불었는데 둘째 신우와 막내 신우 내외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모 또한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운 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시부와도 갈라서 버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모두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따로 살게 된 시모가 돈이 다 떨어졌는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러 왔는데 과거에 아픔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손을 내민 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도 여러 번 찾아와서 도와달라며 과거의 잘못은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데 저희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모에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정작 혼자가 돼서 도움받을 곳이 없어지자 저희한테 찾아온 시모를 받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강하게 내쳤어요. 저희 부부는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떠나게 되면 그 누구와도 엮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한 번 도움을 주면 시모는 분명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겠죠.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희 부부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과거를 되돌아보고 충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저희 집 앞에서 난리치고 떠난 시모는 100번 기회를 줘도 절대로 본인 잘못을 인정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사해서 지긋지긋했던 악연 확실히 끊어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원래 다음 달인 4월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예비 신부였지만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저는 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을 했었고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계획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갈등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사업장 겸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사업장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점심시간 맞춰서 양손 가득 도시락을 싸우셨길래 직원들 식사 보내고 시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그런데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시며 결혼한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다시 되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 내 아들 회사에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다며. 서로 부부가 되는 거니 당연히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이끌어 갈 거잖아. 그럼 내 아들도 앞으로는 사장 소리 들을 텐데 직원들도 보는 앞에서 사업자 명의가 은하너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로 되어 있어야 더 보기 좋고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갑자기 들어오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바지 사장 대우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도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속병까지 앓고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명호 씨가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 명의를 명호 씨 이름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 말이 맞나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겠어? 분명 무시하는 경향이 클 거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명호 씨랑 저랑 연애했을 때부터 사업장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이미 친분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칙상 개인 사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방법이 있다면 공동 명의로 했다가 제가 빠지면 명호 씨가 사업장 대표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걸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명호 씨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착해서 누굴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그런 성격들도 아니고요. 그래도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너무 예상 밖의 질문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명의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회사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내 아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시죠? 명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비 시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라는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뒤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오시겠다는 한마디 하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퇴근 시간이 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사무실 정리를 한 다음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다른 날에 비해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엄마가 다녀갔었다며? 그것 때문에 오늘 점심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명호 씨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가셨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꾸라고 하셨다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나랑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사업장 대표 명의가 나로 되어 있으니 그게 이미지상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명호 씨 이름으로 바꾸길 원하시더라고. 바로 답을 원하시는데 내가 머뭇거리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었어. 어머니는 나중에 또 오시겠다며 돌아가셨지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셨대?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만하네. 당신이 몇 년간 힘들게 운영해온 사업인데 왜 그걸 내 명의로 해? 집에 가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나였더라도 엄마가 하신 말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네. 그 사람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은 좀 됐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 얘기하길 원하지 않길래 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사람이 예비 시모한테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 때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그날은 밝은 얼굴로 예비 시모를 반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다시 마주보고 앉아 싸우신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머뭇거리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입을 여셨는데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니? 내 아들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나는 서로 좋자고 좋게 설명해 준 것뿐인데 너무 오해를 크게 한 것 같아 다시 좀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 맞춰서 온 건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연락하는 것도 깜빡했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 명의로 돌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공동 명의로 한 다음에 차후에 변경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좀 불편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결혼 생활하면서 천천히 바꾸자는 거야. 급할 필요 뭐가 있겠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성격이 괜찮다며. 그럼 나도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내 아들도 어느 정도 위치는 돼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사업장 명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그 사람한테 넘기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 아들은 너 밑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냐? 내가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사업을 하는 애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니? 내 아들이 너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결혼 전부터 토를 달고 있어? 나는 최대한 너한테 좋게 설명해 줬는데 지금 싫다는 말이 나와?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명호 씨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명호 씨가 한 달 고생해서 벌고 있는 월급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뿐인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도 명호 씨랑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깟 온라인 사업장 명의를 내 아들로 바꿔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들도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면 곤란하다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다시 얘기해? 어차피 너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까지 꽉 막힌 성격인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결혼식 며칠 남았다고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면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남자로 해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건데 내 아들한테 사장 자리 넘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돈 좀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월 수익 3천만 원 번다고 좋아하지 마라. 온라인 사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한두 명 본 줄 아니? 그만 돌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네요. 저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어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그런 명칭 하나로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 만큼 가벼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살펴 들어가세요. 예비 시모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내려치시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쿵 하는 소리에 놀란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휴게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이 전부 다 몰려와 무슨 일이 생겼냐며 분위기를 살피길래 별일 아니라고 돌려보낸 뒤 저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아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본 모습을 보게 돼서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잠시 뒤 돌아가셨고 어김없이 퇴근 후 찾아온 그 사람은 또다시 제 눈치를 살피길래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한바탕 했다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돼서 식을 올릴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자 그 사람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 결혼식, 그 전에 최대한 각자 조심해야 하는데 예비 시모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준비를 마치고 그 사람과 술이나 한잔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있는 거 안다며 시댁에 같이 오길 바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둘 다 여기 앉아봐라. 내가 오늘 열불 터져서 도저히 이렇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너희들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은하 너는 내 말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네가 말한 대로 결혼하면 서로 부부인데 그 명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어? 명의 하나만 바꾸면 남들이 물어봤을 때 내 아들이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지. 네가 사장 자리에 꽉 잡고 내 아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위치만 좀 바꿔달라는 건데 그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끌고 가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의 바꾸도록 해라. 처음에는 좋게 설명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강압적으로 나오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제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결혼했다고 해서 왜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막말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동안 제가 이끌어온 사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월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욕심이 나셨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사업자 명의에 집착하시는 건 그것 말곤 이유가 없잖아요. 명호 씨한테 사장이라는 말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같이 일하니까 공동사장이 되는 건데 서류상에까지 이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싶어 하신다는 건 제 사업을 그냥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것을 왜 넘겨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끝내 네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너희들 여기까지만 해라.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따르길래 상당히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앞뒤가 전부 다 막혀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어? 너희 둘이 결혼을 하고 내 며느리가 된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뭐하러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겠니? 나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만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저를 한번 노려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비 시부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굳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얼굴이 붉어져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가 파혼까지 하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될 줄 전혀 몰랐었죠. 이대로 예비 시댁에 계속 있어봤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파혼을 받아들이는 거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예비 시부모가 들어가신 안방문을 노크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 거실에 남겨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아봤는데 역시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었는지 대화 소리가 제 핸드폰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와 그 사람이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이 제 귀로 들려오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걔가 정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겠는데 월 수익 3천만 원이면 우리 가족들 전부 놀고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일 텐데 만약에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라고. 아유, 내 말이 그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네가 회사를 퇴사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자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같이 일을 해왔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 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돈을 쓰는데 좀 더 떳떳하지 않겠어? 너무 욕심 부리면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요즘 아빠랑 너희 엄마가 몸도 많이 약해졌는지 이리저리 쑤시는 걸 보면 음식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텐데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했잖아. 그런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세게 나가는 건 아닌가 싶다. 일단 우리 결혼식부터 치르도록 하자. 정말 며칠 안 남았다니까.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도망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아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랑 엄마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어. 명의를 바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잖아.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을 사용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그래,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괜히 일만 크게 벌려서 서로 감정만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다가는 정말 파혼하게 된다고.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야지. 파혼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군지 뻔히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부터 해야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거야. 너한테 명의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만 해도 한 달에 최소
월 500씩은 용돈으로 들어오겠지. 거기에다가 네가 일한 월급으로 월 500 챙기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들어오는 건데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어디 여행 좀 간다고 돈 좀 더 달라고 내가 얘기하면 싫다고 하겠니? 어쩔 수 없이 토해내게 될 거라고. 나도 명훈이가 시켜서 하긴 했지만 나도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쟤도 성격이 만만한 것 같지는 않다. 똑 부러지고 할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지 끌려다닐 성격은 절대 아니다. 그럼 확실하게 대화가 끝난 거지? 혼자 거실에 너무 오래 앉혀두면 기분 상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 일단 분위기 좋은 식당 한번 알아봐라. 참네.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속 보이니까 엄마한테 대신 부탁한 건데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파오나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 명의만 내 걸로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수월할 텐데 어차피 직원들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하거든요. 나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은하가 없어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엄마가 말한 대로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만 나한테 넘어오면 깔끔하게 일 처리 가능한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급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 조금 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명의가 이전되고 결혼을 한 뒤에 신혼여행 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거든요. 그 사람이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면서 저에게 들려온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전화 통화가 연결되면서 중간부터 녹음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 핸드폰에도 통화 기록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를 보며 밝게 웃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했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보며 뱉은 첫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어두워진 분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외식이나 하자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둘러 예비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에 올라타 곧바로 시동을 건 다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알려주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으시더니 예비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경악을 하셨고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집 식구들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더라면 제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돈 때문에 접근했었다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오로지 사랑 하나로 평생을 함께하려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사랑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이 버튼을 잘못 눌러 저와 통화 연결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문자로 만나서 얘기하자며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분들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남자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뒤 부모님께선 예비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하겠다며 그동안 지출되었던 내역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면을 쓰고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을 접근 금지 요청을 해놓았지만 지금도 너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한 채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신 아빠는 일단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게 저희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이전하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저를 지켜볼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제도 저희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된 내용으로는 크게 처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피하는 게 상책 같아요. 그런 날도둑 집안과는 앞으로 더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람 조심하시고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 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